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호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철동 목사님께서 또 여러 장로님들께서 이 60년을 맞이하는 성광교회 기념행사에 하나로 저를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성공회는 성직자 이름을 본래 법적으로는 사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라고 부르는 건 사실 경칭인데요. 이 아시아권의 한자 문화권에 전해진 성공회에 가령 뭐 중국이나 이 일본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데 성공회 성직자의 층은 다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신부가 돼서, 일본 성공회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목사라는 이름이 훨씬 더 정답고 좋아서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좀 하자.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고요. 사실 저희는 개신교의 한 교파죠. 종교개혁 때 같이 개혁돼 나온 하나의 개신교의 일원입니다. 사실은 기장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성격상 보면, 그래서 성공회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독립된,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일종의 민족교회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성공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제가 성공회 대학교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한신대학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꿈이 돼가지고, 사실은 한신대학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성공회 대학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에 저희가 대학을 하나 만들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대학들과는 좀 다른 대학을 하나 만들어보자. 왜냐면 대학이 많은데 그 많은 대학 가운데 또 하나를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하나의 대학을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일종의 우리가 요즘 흔히 있는 대안학교처럼 대안대학을 하나 만들자. 학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의 내용들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것,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대안, 이런 것들 찾자. 가령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대안을 찾고 우리가 미래 학문적으로도 어떤 대안을 찾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까지 그냥 와서, 지금은 아직도 작은 대학입니다. 학생 수가 그래서 전체 다 해서 한 3,5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신학대학원이 있어서 성공회 성직자들 양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장에 있는 분들하고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 분들이 참 많고, 특별히 이 성광교회 김경선 목사님은 제가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존경해 마지 않던 그런 어른이시고요. 전주하면 김경선 목사님을 생각할 만큼 정말 유신 시대 때 그 어려운 시대에 이 김경선 목사님이 하나의 빛나는 사도처럼, 예언자처럼 힘차게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늘 제 마음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데, 오늘 판찬을 써서 여기 와가지고 전화만 오래간만에 문안 인사를 드렸는데요. 빨리 더 몸이 건강해지시길 간절히 기원을 할 뿐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가 1953년 10월 27일 정전협정 맺어진 다음에 한 달 후에 만들어진 그 참 오묘한 이 섭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성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정전 60년의 평화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이신 걸로 알고,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한 5, 60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원고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머리로 이해하시기보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성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죠. 큰일 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하셨던 평화의 역사. 이 화면하고 이거 같은 거죠? 네. 정말 생각해보면, 꼭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에 2천만 평을 내놓고, 이것을 공업지구로 만듭시다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2천만 평?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걸 총 한 방 쏘지 않고 북한이 우리에게 그 땅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느 곳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이 지척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그곳입니다. 처음에는요, 저거 못 내놓는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저 개성이라는 데가 보통 중요한 곳이 아니거든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 땅에 모든 탱크 부대, 주력 부대를 다 북으로 물리치고 거기다가 남북이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업지구를 만든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음을 펴주시죠. 사실 개성공단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공업지구가 아니고 이곳은 정말로 남북 정상의 뜻을 모아서 분단 60년에 비로소 평화의 한 단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걸 개성공단을 만들다 보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길이 뚫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길을 놓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고속도로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6.25 전쟁 동안에 끊어진 철길, 끊어진 길을 이어내는 것, 그 자체가 사실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말 대단한 역사였죠.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이삿짐 날리듯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완제품 만들어 놓은 거 끌고 나오려고 애를 쓰면서 어제 결국 철수를 하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개성공업지구를 문을 닫는 겁니다. 누가? 저는 정말 우리 정부가 너무 잘못하는 일입니다. 이 결정은요, 이 역사에 아마 가장 잘못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다면 개성공단 철수명령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지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이게 좀 복잡하게 돼서 여러분 보시기가 어렵고 보실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전 화면이 이렇게 들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건 뭐 개성공단의 일지를 쭉 만들어 놓은 건데요. 2007년 정상회담 갔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 아주 섭섭한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군대를 다 물리고 2천만 평을 냈는데 겨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그때까지 기반공사에서 완성한 게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 가운데도 공장이 들어간 것이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40%밖에 되지 않아서 120개가 넘는 공장이 그때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 100만 평을 다 기반공사를 다 했으니까 목표대로 달성이 됐으면 지금쯤은 약 400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꽉 닫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단 한 개도 늘리지를 못하고 이제까지 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성공단, 이것은 남북이 함께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그런 공업지구죠. 다음. 네. 이 개성공업지구의
지금 이 시작할 때 당시에 하나의 그 중심이 되어 있던 북쪽 사무실과 남쪽 사무실이 함께 모여서 이 개성공업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논의를 하던 곳이죠. 그때 사실은 남북의 경제대표부가 개성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완전히 갈라진 게 아니고 처음으로 경제적인 것을 협의하는 남북의 이 같은 이 대표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이게 개성공업지구의 지금 전경입니다. 가운데 제일 높은 건물이 제가 있을 때 착공을 해가지고 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준공이 돼서 지금은 저것이 아마 한 15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저곳에 남북의 그 경제협력 협의 사무실이 다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123개의 기업체가 북쪽에 한 5만 4천 명의 이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북쪽의 5만 4천 명 근로자들은 그동안에 아주 숙련공이 돼가지고요.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우리 정부 측에, 좀 보이세요? 네. 우리 정부 측에서 저거는 개성을 절대 못 닫을 거다. 북쪽 사람들이 돈 때문에라도 못 닫을 거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언론에도 막 내고 그랬었습니다만 실제로 저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오버타임을 포함해서 한 달에 100불이 안 됩니다. 한 달에 100불. 그럼 우리 돈으로 거의 한 10만 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걸로 보면 하루 일당보다 조금 많을까 그저 그 비슷한 돈이죠. 저는 임금의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받으면요, 저 5만 4천 명 빼서 저 중국이 지금 만주 저쪽 연변 동북 삼성 쪽에 공장들을 많이 만들고 북쪽에다가도 근로자를 달라. 근데 근로자를 많이 그쪽에 보내면 당장에 개성에서 받는 거에 3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 더 벌려면요, 북이 빼서 중국 공장에 보내면 됩니다. 북은 아무 손실이 날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닫으면 어떻게 사태가 일어나느냐? 지금 사실은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 것 같으면 현재까지 투자한 비용들이 아까 첫 번 페이지 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대체로 기반공사하고 공장시설하는 데 들어간 돈들이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조금 돈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23개 업체가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협력업체가 우리 남쪽에 3,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걸 닫으면요, 북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 3,000개의 협력업체와 123개의 주력업체가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에 관련된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어쩌자고 이 대통령이 철수시켜라. 저건 다들한 일입니다.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송광교에 오면서 어느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기차에서 제가 전화를 통했는데 전화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남북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우리 기업, 우리 근로자, 우리 경제 이걸 지키는 게 대통령의 목적이 아니냐. 북이 닫는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이고 북이 닫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아내면, 개성을 막아내면 그것이 곧 평화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지금 한참 무력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을 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럼 평화의 길을 여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이 이제 대화를 하려고 시작하는구나. 이제 싸움보다는 이 예봉을 피해서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자. 그래서 이 개성공단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와 버리고 말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네, 이것이 삼덕통상이라고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5만 4천 명의 공원들이 이게 다 잘못하면 개성공에서 다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다음. 개성공단에 지금 1년에 생산되는 것이 2012년 작년 말 현재까지 대략 한 근로자가 한 5만 4천 명, 생산량이 약 한 5억 불 정도가 됩니다. 5억 불이면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따져서. 그 5억 불인데 5천억인데 실제로 5억 불의 임금으로 주는 것이 얼마 되느냐? 노동자 급여와 거기에 노동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 경비를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다 따져도 9천만 불, 1억 불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한 사실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생산량이 계속 매년 늘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개성공단은 엄청난 수준이 되고, 사실은 개성공단이 계획대로 다 되면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개성공단 하나로서 나오는 것이 대략 생산 효과가 1년에 약 95조, 부가가치가 약 25조 정도가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이 10만 개가 넘는 창출한다는 거죠. 우리 쪽에.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북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할 때 2007년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공업단지를 더 만들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니 개성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자꾸 여기저기다 만들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가 그게 아니다. 이 공업단지라는 것이 서로 연계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경공업단지니까 이제 중화공업단지를 만들고 조선산업을 위한 조선산업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당시에 해주의 공업단지, 그 다음에 안변과 남포의 조선산업단지, 이렇게 세 개의 공업단지를 더 만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죠. 만약 이게 만들어지면요, 남북 평화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해주는요, 북한의 그 해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이 기지에서 이 서해를 다 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지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처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해주는 너무 해군 기지의 이 해군 기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서 거기는 공업단지를 만들 수가 없다. 그랬다가 회의하는 도중에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음을 돌려서 좋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전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 동력, 북한을 경영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나올 곳이 없습니다. 다음. 분단의 현장 판문점입니다. 60년 꼭 됐죠. 정전협정을 할 때 참 오래 걸렸습니다. 2년 이상 논의를 해서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왜 정전협정이 이렇게 늦게 됐느냐? 늦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정전을 못한다, 무찌르자, 북진 통일한다, 이렇게 고집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만 그 거제도에 있었던 방공포로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석방시켜버렸거든요. 이 정전회담 하는 도중에. 근데 저건 국제법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포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본국으로 보내주는 것이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정전협정이 자칫하면 안 될 뻔했었습니다. 결국 정전협정을 해서 오늘까지 저게 분단의 현장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당시에 우리는 이 협정문에 서명을 못한 이유가 우리 대통령이 군사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군 사령관들이 나와서 서명하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게 돼가지고 정전협정에 우리는 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과 중국 요 세 나라의 군 사령관들이 나와서 서명을 했죠.
다음에 이게 선영하는 장면입니다. 판문점에. 네. 그 다음. 자,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뭐 이만저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3차 핵실험을 성공을 했죠. 로켓 발사에 성공을 했죠. 거기다가 지금 뭐 그동안에 미국이 지난 한 10년 넘게 적대적 관계를 계속해오고 남북 관계가 지난 5년 동안 파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된 데다가 젊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들어와서 지금은 옛날의 북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지금 뭐 보통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가령 뭐 이 종전협정 백지화다. 한반도 비핵화 무효다. 그리고 뭐 9.19 공동합의 이것도 다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통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직접적인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번에 벌어진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 한미 군사훈련이 본래 이 훈련은 1976년에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한반도의 급변 사태, 다시 말하면 북한이 무너진다든가 전쟁 상태가 일어난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핵전쟁을 하느냐 하는 핵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이 팀 스피릿 훈련이었고요. 이 훈련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오늘까지 이 키 리졸브라고 하는 이 훈련을 와서 이번 훈련이 보통 막강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미군도 한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 군대도 한 20만 명이 참여를 하고 관련국들이 다 참여하는 아주 대규모 핵전쟁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군사훈련이었죠. 다음.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최인이라는 함정이 들어오고 그 함정에서 이 미사일을 쏘면 물속에서 쏴서 쫙 올라가는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잠수함, 핵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올라가는 연습한 사진을 거기다 실어 놓은 건데요. 이 핵잠수함이 와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이건 각오할 만한 공격입니다. 다음. 그것만이 아니죠. 비행기도 이번에 아주 우리도 처음 보는 B2라고 하는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인데 이 B2라는 게 이만저만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저것이 미국 본토 미주리의 공군기지에서 떠서 태평양에서 급유를 받아가지고 군산 앞바다, 거기서 멀지 안 됩니다. 여기서 폭격을 하는 훈련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요, 특별히 지하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핵폭탄을 16개를 일시에 발사를 해가지고 지하 60m 깊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6m짜리 장벽을 부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폭격을 할 수 있는 게 B2입니다. 여러분 60m 그냥 이상하게 들리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집 높이는 20층 높이가 넘습니다. 지하로 20층 높이가 넘는 그 지하로 들어가서 이 폭탄이 겉에서 터지는 게 아닙니다. 속에 들어가서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부시는, 이게 벙커버스터라고 해서 부시 대통령 때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막 날라와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북쪽은 뭐 이만저만 겁날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다 공개해서 훈련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저렇게 공개해서 한 건 왜 그럴까요? 북한 쪽에 대해서 이걸 겁먹고 손들어라 그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B-52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B-52도 역시 그런 핵 공격을 하기 위한 비행기로서 다 속도가 이 마하, 이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그럼 이런 비행기를 되게 스텔스기라고 하는데, 스텔스기라고 하는 거는
이 특수한 장치를 해가지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스텔스기라고 하는 것들은 다 특별한 그 비행기나 아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 폭격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F-22라고 하는 신의 폭격기, 이것이 2005년부터 미 공군의 주력기입니다. 이 과거의 F-15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폭격기인데, 이 F-22가 역시 이것도 역시 스텔스기입니다. 이게 이번 한반도 군사훈련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북에다가 뭐 이만저만한 그 공포감을 준 게 아니겠죠. 네, 그 다음 이번에 오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한 대에는 그 항공모함 위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이 비행기 이 제트기가 90대가 내리고 날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핵 항공모함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항공모함 하나에 근무하는 군인만 한 6,000명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닌데 사실은 이번에도 이 군사훈련에 이 핵항공모함이 오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던가 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저걸 아마 계획을 철회한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뭐 가공할 겁니다. 그 다음 이런 그 한반도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이런 팀 스피릿 훈련부터 오늘날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르기까지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북은 사실상 보통 긴장감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핵 공격에 대한 북한이 갖고 있는 공포감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끊임없는 미국의 이 핵에 의한 선제 공격, 이걸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내겠습니까? 그 다음 역사를 바꾸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특히 한국 기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남북의 민간인들이 처음 만나서 회의를 한 것이 1986년 스위스에서 북한 기독교 대표와 남쪽의 기독교 대표, 그리고 세계 기독교 대표가 스위스에서 모여서 첫 번 회의를 합니다. 그것부터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데 한국교회가 기여하기 시작한 거죠. 1988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기독교 선언이라는 문서를 내는데, 이 선언이 이만저만한 영향력 있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88년 NCC가 만들어낸 이 선언문, 그것도 예언서입니다. 지금도 읽어보면요, 한반도 통일을 그 말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1989년 1년 후에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을 갑니다. 그때 아주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는데, 그때 가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다 김일성 주석과 합의를 해서 1989년 4월 2일 4.2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어내십니다. 이 역사입니다. 정말 저는 문익환 목사의 그 당시에 그 방북을 해서 이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김장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하루는 내가 폭탄 터지는 줄 알았는데, 네, 내가 평양을 가야겠어. 저희가 아니 지금
통일운동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데 어딜 가신다고 그럽니까? 가시면 이 통일운동 못합니다. 가시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지 뭐. 그러시더라고. 옆에서 저는 안 가신 줄 알았더니 며칠에 보니까 가버리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문익환 목사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설득을 해내겠습니까? 그때 김일성 주석에게 간곡히 이야기하신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첫째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가령 팀 스피릿 훈련을 하든 군사훈련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화를 끊지 마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북 간 대화 중요하니 절대 대화를 끊지 마라. 두 번째 얘기가 이 군사회담만 하지 말고 경제회담을 해서 경제교류를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협력 기반을 만들어라. 지금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고, 남북이 동시가입을 하고, 그리고 유엔을 동시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차 승인을 해서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그 다음에 소련이죠. 소련과,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 외교관계를 수립해라. 이 길만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게 무슨 주체사상 이런 거 자꾸 강요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민족으로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얘기해봐라.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얘기는 김일성 주석에게 문익환 목사님이 목숨 걸고 하신 얘기죠. 어떻게 김일성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정말 한국 근대사에 이 기장을 만드신 김재준 목사님 위대한 선각자시지만 문익환 목사님의 경우는 난 더 중요한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당신의 믿음과 신학과 그리고 뜻을 행동으로 옮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가면 당연히 감옥 가는 거고 고초를 겪는 일인데도 그 불구하고 그걸 해내시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신 것이 이 사이 선언문이고, 이 사이 선언문의 기초에서 사실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 여기 네 가지의 변화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남북기본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1991년에, 그리고 교차 승인,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또 하나를 제가 안 보이는데 아주 작아서, 네, 유엔 동시가입.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런 그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김일성 주석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 문익환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모세의 역할을 하신 거죠. 실제로 남북기본합의서는 당시에 통일부 장관에 이홍구 장관이 있었는데, 이홍구 장관이 이 한국기독교교회협회가 만들어낸 88선언문을 갖다 놓고 실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집니다. 고당. 이때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에 하나 더 좀 앞으로 가주시네. 죄송합니다. 후퇴. 전진만 하면 후퇴가 안 되네. 후퇴됐습니다. 한번도 비핵화라는 합의를 하는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합의였습니다. 1991년에. 실제로 미국이 여러 번 북한에다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미국의 잠수정이 북에 이 납포돼서 갔을 때, 그때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 때는 그
경보기, 이 비행기 가운데 북한에 가서 경보를,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조기 경보기를 보내니까 이게 격추당해가지고 그때 또 핵무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자꾸 일어나고 어려워지니까 안 되겠다. 한반도에 핵 무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1970년대부터 핵무기가 한반도에 얼마나 들어와 있었느냐면 남쪽에 핵탄두가, 핵폭탄이 1000개가 와 있어요. 1000개. 우리가 이 핵폭탄을 294년생입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그래서 이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하면서 북쪽에도 핵을 가지지 않고 남쪽도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그 남쪽에 핵무기 1000개를 다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미국 본국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진천인데요. 제 고향에도 그 미사일 기지가 있었고 그 핵폭탄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 1991년 이걸 해결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해결로 끝났으면 되는데 1991년 그걸 핵무기를 다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약속하는 것이 그러면 한반도를 핵우산으로 보호해주겠다 하는 게 고다운 그림입니다. 네. 이게 핵우산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B2가 와서 핵폭탄을 던지고 B-52가 오고 스텔스 폭격기가 오고 그리고 바다에서는 배에서 함정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러므로 해서 북을 갖다 완전히 공격해서 북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이 핵우산이라고 하는 것이 핵무기로서 마치 우산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한반도를 지켜준다. 그게 핵우산 정책입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철수했지만 더 많은 핵우산으로 한반도를 지켜주니까 실제로 가만 생각하면 비핵화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북이 늘 주장해온 것이 북의 핵무기를 없애려면 남쪽의 핵우산도 없애라. 그런데 이번에 핵우산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막 처음 보여준 겁니다. 그런 데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2월 17일에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이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이 외교 관계를 맺은 것처럼 1991년에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한반도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돈 오버더퍼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가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처럼 북도 미국과 일본과 이걸 맺을 수 있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미국의 학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1991년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작동이 될 수 있었다면 이것 또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저 기본합의서를 국회가 비준하도록 쌍방간에 합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회가 저걸 비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비준을 안 합니다. 북한은 했는데.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이때 이거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하면서 앞으로 팀 스피릿 훈련과 같은 핵 공격을 하는 그런 한미 군사훈련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92년 한 해만 안 하고 93년에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 북한이 우리 속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템스피드 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 군대만 군사훈련을 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동시에 국회가 저 문서를 비준했었더라면 91년도에 그랬었으면 아마도 한반도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비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이 93년에 여기 영변에 있는 핵시설, 이 영변에 있는 게요 아주 초보적인 거였습니다. 5메가와트의 실험용 원자로였습니다. 실험용 원자로. 그 5메가와트라고 하면 전력 생산해봐도 그저 한 5,000kW 정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소규모 거예요. 이 실험용 원자로니까 그냥 가슴은 좋은데 이 실험용 원자로를 놓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옥신각신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걸 사찰을 하겠다고 사찰해라 그랬다가 다시 특별 사찰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이 싸움이 붙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994년 1차 핵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공격을 해서 영변을 때려부실 계획을 세웁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10만 명을 병력을 증파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두드려 부시자 하는 전쟁 계획을 세워서 착착 진행을 하는데 이 평가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전쟁을 만약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한국군이 49만 명이 단기전에 죽고 미군이 5만 2천 명이 죽고 시민이 100만 명 이상 죽는 그런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도 이 전쟁하는 걸 포기합니다. 이때 그 대사로 한국의 대사로 계시던 분이 짐 레이니라고 에모리 대학 총장까지 나중에 하시고 있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대사가 당시에 우리 제야의 이 목사님들과 아주 가깝게 다 지나고 저도 물론 가깝게 지내고 그랬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 짐 레이니 대사의 역할이 없었으면 아마도 전쟁이 날 수 있었을 모릅니다. 이 전쟁이 날 뻔한 걸 막은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급거 평양을 갑니다. 이 클린턴 대통령 전임자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가지고 이 대동강가에서 같이 뱃놀이 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고 카터 대통령 왼쪽에 있는 분은 부인입니다. 같이 가서 결국 협의를 해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자. 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1994년 10월 21일에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걸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북미 간에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대단한 합의였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이 합의도요 미국의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였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가 가는 의미는 대단히 큰데 합의를 하자마자 한 2주 후에 미국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만 클린턴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을 이기고 공화당이 국회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니까 이것도 역시 진행해 나가는데 아주 큰 장벽이 되고 이행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다음 여기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내용을 보면 대략 단계가 아닙니다. 북한의 이 핵시설을 다 폐기한다. 폐기하는 대신에 경수로 2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를 지어준다. 2003년까지. 그리고 동시에 그 경수로 될 때까지는 매해 50만 톤씩 중유를 공급해준다. 뭐 이런 이제 합의였습니다. 그럼 이런 합의 끝에 그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뭐 해주느냐? 미국에 대해서. 그다음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사급으로 외교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대표부를 준다. 뭐 이런 이제 외교관계 수립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이런 그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이때 약속한 것이 미국이 핵 공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공개적인 약속을 한다.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제네바 기본 합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국회에 공화당이 차지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바로 부시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면서 문제가 완전히 악화되기 시작한 거죠. 다음. 이게 참 어려운 얘기는 이 부분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실은 좋은 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단순히 핵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들, 정전체제의 문제, 정전협정의 문제, 종전의 문제, 심지어는 군축의 문제, 핵 문제, 경제협력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것을 하나의 긴 과정으로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긴 과정으로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자. 이것이 한반도 평화 계획입니다. 코리아 피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것을 3자가 합의해서 이 합의에 따라서 처음으로 정말 북미 간에는 최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이 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바로 밑에 제2인자로 있었던 조명록이라는 사람이 미국을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이때 워싱턴 커뮤니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제네바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이런 합의를 해내죠. 남북 정상회담도 그 해에 열리죠. 일본과 정상회담도 2002년에 열립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 아까 것이 그렇게 됐었으면요 정말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 2001년에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나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징, 미국의 자존심, 미국이 절대로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미국이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거죠. 다음. 이게 공중에서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그죠? 옆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하죠. 그 다음. 새 대통령이 됐던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북한을 무너뜨릴 정권이라고 이렇게 내몰죠. 그 다음. 이런 상황에 제임스 켈리라고 하는 미국 특사가 2002년에 북을 방문해서 북에게 너희가 고농축 우라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늄을 저농축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에 쓸 수 있는 원료 재료 이 물질이 되는 거고요. 고농축을 하게 되면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고농축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데 고농축하는 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고 북한이 그런 고농축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므로써 미국이 발칵했을 뿐만 세계가 발칵한 겁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 다 무효. 경수로를 짓기 시작했던 일도 어렵게 진행하던 일들은 여기서 그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경수로 공사 2002년 초의 모습인데 그 마지막 원자로가 들어갈 부분에 컴퓨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수로를 제대로 지어줬으면 아마 핵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002년 제임스 켈리가 북에 가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이것도 끝을 내게 된 거죠. 그 다음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니까 2003년에 북이 다 포기합니다. NPT도 탈퇴하고, 그리고 이 IAEA 원자력 위원회의 사철관도 보내버리고, 영변의 핵시설도 다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아주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말고,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육자회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 육자회담의 모습입니다. 육자회담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2003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5차례 회의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한 끝에 9.19 합의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또 마각기입니다. 9.19 합의가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았는데, 9.19 합의하는 날 미국의 재무성에서 마카오에 있는 북한 계좌, 은행 계좌에서 불법 자금을 유통시킨 것으로 의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철저한 또 경제 제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9.19 합의도 합의만 해놓고 진행을 못 시킵니다. 그다음 이것이 1차 핵실험에 들어가게 된 하나의 배경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2006년 5월 31일에 경수로에 대한 마지막 포기 선언을 합니다. 2005년 9월 19일에 아까 말씀드린 9.19 합의됐던 것을 마카오의 은행 계좌에 불법 계좌라고 해서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걸로 결국 9.19 합의가 깨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카오의 계좌는요, 끝까지 아무 증거를 발견을 못해서 결국은 2007년에 그냥 흐지부지 풀고 맙니다. 자, 이때 2006년 9.19, 2005년에 9.19 합의와 경수로만 그때까지라도 그대로 됐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도 또 마각기인 거죠. 네, 그 다음 결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도 결국은 뭐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내걸고 하나도 일을 안 한 채 한국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하던 대로 그대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시 대통령 8년, 오바마 4년, 12년,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에 아무것도 남북 관계에 대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왔고, 이것이 오늘날 이런 엄청난 군사훈련과 엄청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한반도 문제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9.19 합의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어도 이렇게 안 됐겠죠. 네, 그 다음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뭘 할 거냐. 평양에 봉숙교회가 있습니다. 그 봉숙교회를 예술장로회 통합 측에서 돈을 내가지고 저렇게 그 아주 헌당 예배를 멋있게 한 2년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그렇죠? 저렇게 했는데 북한 기독교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북한 기독교를 우리가 상대로 해서 여전히 우리의 신뢰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계속 관련을 맺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정부 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봉숙교회 가서는 예배에 참석만 해보고 뭘 하지 못했는데, 평양에 있는 칠골교회라는 데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 여기 이 교회보다 조금 더 한 반쯤 더 큰 교회인데, 칠골교회라고 해나요? 교인들 아주 잘 노래, 찬송도 잘 부르고, 이 설교할 때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아주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혹을 가지고 봅니다. 저게 진짜 교회냐? 근데 저는요, 우리가 진짜 교회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볼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한 그 자리에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저놈은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정말로 간절한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게 교회죠. 그래서 사실 기독교회는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에 읽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봉수교회 성가대의 모습입니다. 우리하고 하나 차이가 있을 게 없죠.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우리말로 찬송을 부르고 합니다. 저곳은 우리하고는 다르겠죠. 마음대로 교회에 오고 마음대로 예배가 있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북한 사회라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나 저렇게 시작을 해서 어떻든 저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대처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고 뭔가 다르게 보고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보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악의적인 보도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갔었습니다만 뉴욕타임즈라는 미국의 가장 굴지의 신문사가 1998년에 악의적으로 이 오보를 냅니다. 북한의 영변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금천이라는 곳에 지하 핵시설이 있다. 이거는 뉴욕 그 타임즈가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 보도가 상당히 의도적인 오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8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를 하고 98년에 피스 프로세스를 한참 한미일 간에 진행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금창리에 이걸 갖다가 주장하니까 북한이 아니다 그러면 와서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1999년과 2000년 2년에 걸쳐서 두 차례 아주 정밀 조사를 파송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하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오보로 판명나고 그걸 끝을 냈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됩니다. 오보 의도적으로 이 북을 폄훼하는 것도 그렇고 북을 올려배우는 것도 좋지 않은 거겠죠. 있는 그대로가 중요한 거죠. 이 모습은 한 작년이죠. 작년에 그 평양의 주거 지역에 40층짜리 이 40층짜리 아파트를 14동을 진 야경의 모습인데, 네. 아무튼 평양도 변하고 북한도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북을 바라보고 북과 이야기해 나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까?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성광교회는 특히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그 해에 만들어진 교회로서 정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우리의 기도와 선교적 과제를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평화체제. 그 평화체제의 정말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이 그림으로 여기 저 도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아주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여기서는 우리와 북한과 미국이 각각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측 군대가 180만 명이 배치하고 있는 이런 그 험악한 나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반도가 왜 그러냐? 중동 지역 같은 데는요, 전쟁이 나도 국지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났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라크에 전쟁한다? 그걸로 끝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필연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붙는 일종의 국제전쟁이 되는 거죠. 사실은 6.25 전쟁도 엄격히 얘기하면 남북이 전쟁한 게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과 비슷한 그런 양상이었지 않습니까? 중국 군대가 그 당시 여기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한 200만 명 됩니다. 심지어 모택동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한반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도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년 그리고 2000년 이게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경수로를 지어줬으면 적어도 북한이 핵시설을 만들어가는 명분이 없었을 텐데, 팀 스피릿 훈련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하면서 그걸 중지하겠다 해서 중지했으면 됐을 텐데, 중지하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딱 바꿔서 RSOI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걸 또 2008년에 팀 스피릿 그냥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데다가 이번처럼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막 그 압박을 가하니까 저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압박을 가할까? 좀 더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 길에 교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문익환 목사님이 1989년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처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장이 중심이 돼서 1986년 근리온에서 남북기독교 대표가 모이고 1988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기독교 선언을 냈던 것처럼 지금도 다시 한국교회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없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왔습니까?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지 말고 우리 문제로 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기초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 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대화밖에 길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남북대화.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두 분과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놨던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고, 그것이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너무나 경제적으로 북한이 많이 이렇게 의존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엄청납니다. 1년에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량이 과거 5년 전에 우리와 무역량이 대략 우리와 북한 간의 무역량이 대체로 다 해서 한 20억 불 정도 됐는데, 지금 북한과 이 중국 간의 무역량이 작년도에 60억 불이 넘었습니다. 무산 철광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무산 철광은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노천광입니다. 산에서 그냥 캡니다. 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캐는 게 아니라 산에서 그냥 걷어내는 게 철입니다. 그걸 작년에 북한이 결국 살 수 없으니까 중국과 50년 채굴권을 넘겼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광산의 매장량을 산출하는 기준에 다릅니다만 어떤 사람은 한
이경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도. 경이라고는 상상도 안 가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장관할 때 북한하고 처음으로 맺은 것이 하나가 새롭게 맺은 사업이 북한에 있는 3개 단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3개의 아연 광산과 마그네사이트 광산을 공동 개발하는 걸로 하고 현지 조사를 한 3차례 다 마쳤는데 결국 그거 제가 할 때 하고 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난 이번에도요, 개성공단이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 우리 쪽에서 개성공업지구에 좀 더 발전적으로 2단계 공사를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짓고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을 좀 더 향상시키고 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에다가 제의를 했으면 그럼 저는 이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음. 결국 그런 의미에서 남북 간에 만들어갈 것은 앞으로 평화하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